화촉동방의 붉은 촛불이 기이하게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금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흉측한 괴물의 형상과도 같았다. 신방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은 바깥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의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으며 원앙금 침 위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 연화의 심장은 겉보기와 달리 흉폭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연지곤지가 찍혀 있었으나 창백하게 질린 낯빛은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살기를 띠고 있었고 겹겹이 두른 다홍치마 속에서 그녀의 오른손은 허벅지에 단단히 묶어둔 비수의 차가운 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비단 속적삼을 적셨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오로지 눈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산에 오늘 자신의 지아비가 된 강민우의 목덜미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민우가 술병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려던 찰나 연화의 눈동자에 서린 푸른 불꽃이 폭발하며 그녀는 치마폭을 걷어차고 맹수처럼 튀어올랐다. 죽어라, 역적의 자식아.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날카롭게 갈린 비수가 허공을 가르며 민우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촛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흔들렸고 은빛 칼날이 민우의 경동맥에 닿기 직전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정적이 신방을 덮쳤다. 민우는 피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응시할 뿐이었으며 연화의 손이 그의 목 피부에 닿으려던 찰나 그의 두툼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연화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부서질 듯한 악력에 연화의 움직임이 강제로 멈춰섰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며 비수를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썼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팽팽한 살기가 오고 갔으나 민우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리도 아름다운 밤에 낭자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으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철부지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어조였기에 연화는 그 태연함에 더욱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했다. 그녀는 잡힌 손목을 비틀며 소리쳤다. 내 놈의 더러운 피라면 내 손에 묻어도 상관없다.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내 아비와 너를 내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 10년을 기다렸다. 어서 이 손을 놓지 못할까? 연화의 절규에도 민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비수의 끝이 민우의 옷자락을 스치며 아슬아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연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목숨을 거두는 것은 좋으나 낭자는 정녕 10년 전 불타는 집안에서 낭자를 업고 뛰었던 그 붉은 복면의 소년을 죽일 셈이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연화의 뇌리를 파고들어 그녀의 모든 사고를 일순간 정지시켜버렸다. 연화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손에 들어가던 힘이 스르르 빠지며 비수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게 무슨, 네가 그 사람일 리가.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을 뻔했고 민우는 그런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으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의 손길을 쳐냈다. 10년 전 무자년의 그 참혹했던 겨울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아버지, 관군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던 어머니, 그리고 화염에 휩싸인 사랑채 구석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어린 연화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가던 그 지옥 같은 밤, 어디선가 나타난 붉은 복면의 소년이 그녀를 둘러엎고 불길을 뚫고 달렸던 기억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미스터리였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올려다 보았는데 신랑의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 위로 기억 속 소년의 모습이 겹쳐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민우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비수를 주워 들고는 칼집에 꽂아 탁자 위에 올려두며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낭자가 내 어깨에 흘린 눈물이 아직도 내 옷깃에 남아있는 듯하오. 내가 강대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면 그 원한은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일 것이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다면 낭자의 부모님께서 구천에서 통곡하실 것이요.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첩자로 들어와 기녀 생활을 하며 정보를 모으고 박색한 얼굴로 위장하여 민우의 눈에 들어 혼인까지 하게 된 그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민우라는 사내는 조정의 권신이자 좌의정인 강신영의 외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과 풍류를 즐기는 한량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연화가 조사한 바로는 그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위선자일 뿐이었다. 연화의 아버지는 강신영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기에 연화에게 있어 강민우는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는 방탕한 한량이기는커녕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그의 손바닥에는 10년 전 그녀를 구하다가 입었을지도 모르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촛불빛에 언뜻 비치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다. 거짓말, 거짓말이다. 네 아비가 우리 가문을 짓밟았는데 네가 나를 구했을 리가 없어. 너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민우는 연화의 부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더니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등 뒤로 깍지를 꼈다. 그의 넓은 등은 왠지 모를 쓸쓸함과 고독을 품고 있었고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독백하듯 말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오. 나의 아버지가 낭자의 가문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온전히 그분만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인지는 낭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오. 나는 그날 밤 아버지를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10년을 살아왔소. 낭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느낀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조차 못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회한이 묻어 있었고 연화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탁자를 짚고 일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성과 민우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감정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죽이려 들 때까지 기다린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 나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냐?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녀는 치마폭을 움켜쥐며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냈다. 민우는 다시 몸을 돌려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연화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와 시선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낭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소. 낭자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칼을 휘두르다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없었소. 오늘 밤 낭자가 실패했다면 바깥에 매복해 있던 내 아버지의 사병들이 당장 들이닥쳐 낭자를 베었을 것이오. 그 말에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신방 주변에 사병들이 매복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했는지 깨달았고 동시에 민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음을 직감했다.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연화의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낭자가 기방에 숨어들어 내 정보를 캐내고 내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척 연기하던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소. 낭자의 눈 속에 숨겨진 살기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으니까. 민우는 손을 뻗어 연화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연화는 순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안락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낭자를 비난하지 않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나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민우의 말은 연화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분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오열하며 어깨를 들썩였고 민우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시게, 오늘 밤은 마음껏 우시게. 하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때는 눈물을 닦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오. 낭자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10년간 낭자를 기다려왔는지. 민우의 품에서 연하는 낯선 사내의 채취와 함께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며 복수의 칼날 대신 진실의 열쇠를 쥐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나 신방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연화는 민우의 품에서 서서히 진정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처연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언제든 다시 비수를 들 것이다. 그때는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연화의 서슬퍼런 경고에 민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오. 내 목숨은 이미 10년 전 낭자를 구해낸 그 순간부터 낭자의 것이었으니.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화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남긴 혈서였다. 이것을 네가 어떻게... 연화의 손이 다시금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참수당하시기 전 옥에 갇혀 계실 때 나를 불러 몰래 건네주신 것이요. 훗날 딸아이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전해달라 하셨소. 이 안에 우리 두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간 자들의 명단과 증좌가 들어있소.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피로 쓴 복수의 서막이자 진실을 향한 지도였다. 연하가 서찰을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 밖에서 서방님,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는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와 연하는 동시에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연하의 손에서 서찰을 거두어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기다려라. 네, 금방 다녀오리다. 민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특히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면 더더욱. 민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고 연화는 홀로 남겨진 신방에서 다시금 비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것이었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연화는 민우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바로 방금 나간 그 사내 강민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말한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암살자가 아닌 그의 아내로서 호랑이 굴인 이 집안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촛불이 마지막으로 화르르 타오르다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연화의 눈동자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예고하듯이 민우가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회랑을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강신영이 한밤중에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어쩌면 연화의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 힘이 없어 연화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늘 밤 화촉동방의 촛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태울 거대한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명이 밝아오며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밤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지난밤의 소동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신방하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옆자리에 누운 민우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으나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오품 속에는 다시 챙겨 넣은 비수가 싸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살갗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목적 그 자체이자 가문의 원한을 갚겠다는 맹세의 증표였기에 섣불리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윽고 밖에서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대감마님 기침하셨습니까? 하는 문안 인사가 들려오자 민우가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나 앉으며 기지개를 켰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는 연화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에는 어젯밤 목에 칼이 들어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여유와 따스함이 배어 있어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민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간밤에 평안하셨소? 내 집이 아직은 낯설고 불편할 테지만 부디 오늘부터는 마음을 편히 가지시구려. 라고 말하며 연화의 손등을 토닥였으나 연화는 그 손길이 마치 덫에 걸린 사슴을 어루만지는 사냥꾼의 손길처럼 느껴져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연화는 민우의 도움을 받아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 밖으로 나섰는데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도열하여 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고 연화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강신영의 저택이었으며 기와지붕의 추녀 끝마다 서린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톱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인들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곁눈질로 훔쳐보는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생 출신의 천한 며느리를 향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음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 민우가 하인들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호령했다. 듣거라. 이분은 오늘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실 분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부인에게 불경한 언사를 하거나 하대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멍석마리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게다.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한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위엄을 갖춘 민우의 모습에 하인들은 화들짝 놀라며 납작 엎드렸다. 연화는 곁에 선 민우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옆모습은 낯선 타인처럼 냉철해 보였고 그녀는 이 사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아침 문안을 위해 사랑채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걸음처럼 무거웠고 연화의 심장은 공포와 증오로 격렬하게 박동했다.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참수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장본인 좌의정 강신영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앉아 있었다. 세월의 흐름 탓인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탁해 보였으나
권력의 정점에 선자 특유의 오만함과 도끼는 여전했다. 연화는 치마폭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함으로써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절을 올렸다. 강신영은 찻잔 뚜껑으로 찻잎을 긁어내며 거만하게 물었다. 네가 그 소문난 기생 출신 며느리로구나. 내 아들이 오죽 못났으면 사대부가의 규수도 아니고 천한 것을 데려왔겠느냐마는 들어온 이상 쥐 죽은 듯 지내며 대를 이을 생각이나 하거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가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는 사이 민우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제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뼈가 있었고 강신영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두 부자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으며 연화는 이 집안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난 인사를 마치고 나온 연화는 민우가 잠시 관아에 출타한 사이 홀로 저택을 둘러보며 지형을 익히기 시작했다. 담장은 높았고 곳곳에 사병들이 배치되어 있어 마치 요새와도 같았으며 이는 강신영이 얼마나 많은 적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듯했다. 연화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종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녀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사뭇 달랐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아니었으면 내가 저승 문턱을 넘었을 게야. 지난번 흉년에 쌀독이 비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몰래 쌀가마니를 가져다 주신 게 누구신데. 그러게 말일세. 대감마님 등살에 우리가 살아남은 건 다 도련님 덕분이지. 겉으로는 맨날 술타령에 기방 출입이지만 속정 깊은 건 이 집안 귀신도 알걸. 여종들의 대화는 연화에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역적의 아들이자 방탕한 남봉꾼으로만 알았던 강민우가 실제로는 하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살피는 인물이라니. 연화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며 정자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내가 10년간 품어온 증오의 대상은 누구란 말인가? 내 눈으로 본 그날의 참상은 거짓이었나? 붉은 복면의 소년이 자신을 구해주던 기억과 하인들의 증언, 그리고 어젯밤 민우의 눈물이 뒤섞이며 그녀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민우가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어둡고 지쳐 보였다. 그는 연화가 기다리는 안채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사랑채 뒤편에 은밀한 별당으로 향했다. 연화는 호기심과 의구심에 이끌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뒤를 밟았다. 별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로 보아 민우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박대감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신 눈치입니다. 그들은 10년 전 사라진 그 아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민우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찾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이 집안뿐만 아니라 조정 전체가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박대감 그자는 인간이 아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구마저 역적으로 몰아 죽인 악귀다.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박대감이라면 현 조정의 실세이자 좌회정인 강신영조차 꼼짝 못한다는 영의정 박원종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우가 말한 그 아이가 바로 자신, 연화임을 깨닫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진짜 배우가 강신영이 아닌 박원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민우가 그 거대한 악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케 했다. 그날 밤 민우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척 비틀거리며 신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으나 연화는 그것이 위장을 위한 것임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민우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고 이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안 돼, 도망쳐, 불길이 너무 뜨거워.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민우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애처로웠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는데 불현듯 그의 소매가 걷히며 드러난 팔뚝에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10년 전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릴 때 연하를 감싸 안으려다 입었을 상처가 분명했다. 연하의 손끝이 그 흉터를 스치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민우의 팔을 적셨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말하지 않았어? 네가 짊어진 짐이 이토록 무거운 줄도 모르고. 연하는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원수의 아들이라 믿었던 사내가 실은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잠시 후 민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연하의 젖은 눈동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연하의 손을 꽉 잡았다. 낭자, 들으셨소? 내 잠꼬대를.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많이 편찮아 보이셔서. 연하의 거짓말에 민우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낭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오. 내 아버지 강신영은 허수아비일 뿐 진짜 주인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 박대감의 눈과 귀가 이 집안 곳곳에 심어져 있으니 낭자는 부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철없는 기생 출신 첩실 흉내만 내시오. 내가 반드시 지켜낼 테니. 민우의 결의에 찬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연하는 그가 짊어진 공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수를 숨긴 자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아내이자 그와 함께 사지로 걸어 들어가야 할 전우였다. 다음 날 강신영의 생신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정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거대한 권력의 장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연하의 가문을 무너뜨린 진정한 흑막 박원종 대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연하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결의를 다졌다. 붉은 입술을 칠하고 화려한 비단 옷을 걸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오늘 연회는 위험하오. 낭자는 병을 핑계로 방에 머무는 것이. 민우의 만류에도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옷고름을 매만져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갚아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그리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닙니다. 연화의 당찬 태도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 그의 손은 따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비장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연회장은 화려한 등불과 풍악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날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고관대작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전을 벌이는 가운데 상석에는 배불뚝이 거구의 사내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의정 박원종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연회장을 훑다가 민우의 옆에 앉은 연화에게서 멈췄다. 호우, 강좌상의 며느리가 저리도 절색이었단 말인가? 천안 출신이라 들었는데 기품이 예사롭지 않구먼. 박원종의 걸걸한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박원종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10년 전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열하게 웃던 그 목소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박원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고 천천히 민우와 연화 쪽으로 다가왔다. 자, 세 사람이 들어왔으니 내 친히 술 한 잔을 내려야지. 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민우는 탁자 아래에서 연화의 손을 꽉 쥐며 긴장을 주지시켰다. 박원종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원종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가만, 낯이 있구나.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그 질문은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을 불러왔다. 민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강신영조차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박원종의 의심 어린 눈빛은 연화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정체가 탄로난다면 연화뿐만 아니라 민우와 이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기녀 시절 익혔던 교태 섞인 웃음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술잔을 받아들었다. 대감마님도 참 천한 기생의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감마님의 눈에 익을 정도라니 이는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연화의 능청스러운 대처에 박원종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하하하, 그도 그렇군. 말하는 솜씨가 제법이야. 강 좌상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구먼. 위기는 넘겼으나 박원종이 돌아선 뒤에도 그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연화와 민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박원종은 자리로 돌아가며 측근에게 은밀히 귓속말을 건넸고 그 측근은 매서운 눈으로 연화를 힐끔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밤이 깊어 연회가 파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민우는 서둘러 연화를 데리고 별당으로 피신했다. 박대감이 눈치챈 것 같소. 놈의 수하들이 이미 뒷조사를 시작했을 것이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소. 민우는 다급하게 짐을 챙기며 말했다. 그러나 연화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저지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놈은 서방님을 역모로 몰아 추살할 것입니다.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어젯밤 민우가 보여주려 했던 아버지의 혈서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박원종의 비리가 적혀 있다고 하셨지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민우는 연화의 결기에 놀라며 물었다. 결정적인 증거라니? 연화는 민우의 서재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가리켰다. 박원종은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분명 1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놈이 그 증거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번뜩였다. 10년 전 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단순히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었다. 원종의 서재, 검은 벼루.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역적의 딸을 내놓아라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박원종의 사병들이 저택을 포위한 것이었다. 민우는 칼을 뽑아들며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낭자는 뒷문으로 나가시오. 그러나 연화는 비수를 꺼내 들며 민우의 옆에 섰다. 아니요, 함께 갑니다. 살아서도 함께, 죽어서도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전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민우의 검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고 연화의 비수 또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원수의 지붕 아래서 시작된 이 위태로운 동거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을 쪼개며 쇄도에 들어오는 찰나 강민우의 장검이 맹렬한 기세로 허공을 가르며
선두에 선자의 검을 쳐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별땅의 고요를 찢어발겼고 불꽃이 튀는 순간 민우는 연화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뒤로 몸을 날렸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난투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우의 검술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매서웠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자객들의 공격을 흘려내며 동시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연화 또한 민우의 등 뒤에서 사각을 노리고 달려드는 자객의 팔을 빗으로 찌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들의 숫자에 점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민우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옷자락을 적셨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민우는 연화에게 짧게 눈짓을 보낸 뒤 벽에 걸린 족자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육중한 책장이 기괴한 소음을 내며 옆으로 밀려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칠흑 같은 어둠의 통로가 입을 벌렸다. 어서 들어가시오. 망설일 시간이 없소. 민우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는 그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민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재빨리 장치를 조작해 입구를 봉쇄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고 습한 비밀 통로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가득 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싯돌을 켜 벽에 걸린 촛대에 불을 붙였고 희미한 주황빛 불빛이 드러낸 공간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닌 서책과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은밀한 서재였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민우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연화는 기겁하며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폈다. 상처가 깊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연화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깨를 지혈하며 울먹였으나 민우는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소. 찰과상일 뿐이요. 그보다 낭자가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연화를 먼저 챙기는 그의 모습에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 민우가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사이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비밀 서재는 마치 민우의 내면 세계를 옮겨놓은 듯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치열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정의 대신들을 감시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들이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지도가 붙어 있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이 싸움을 준비해 왔는지 짐작게 했다. 그러다 연화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놓인 낡고 투박한 목재함에 머물렀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한마는 누군가의 손길이 자주 닿은 듯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묘한 이끌림을 느낀 연화는 조심스럽게 함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비단을 걷어내는 순간 연화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반쪽이 깨져나간 옥놀이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멸문지와의 그날 밤 도망치던 어린 연화가 어딘가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연화의 손이 덜덜 떨리며 놀이개를 집어들었다. 깨진 단면의 날카로운 모서리까지 기억 속 그대로였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함의 바닥에 깔려있던 빛바랜 서찰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치자 10년 전에 민우가 쓴 듯한 서툰 필체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지켜주지 못했다.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그 아이의 눈동자가 잊히지 않는다. 옥놀이개를 주었으나 주인은 사라지고 없다. 살아만 있어 다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찾아내고 너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리라. 죄인 민우.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 막혀 오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며 죽이려 했던 원수의 아들이 실은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흔적을 찾아 헤매며 죄책감 속에 살아온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서찰 위로 뚝뚝 떨어져 10년 전 민우의 눈물 자국 위에 겹쳐졌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민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연화의 손에 들린 놀이개와 서찰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급히 다가오려 했다. 낭자, 그것은 민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한 순간 연화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살리고 내 동생을 살리고 10년 동안 나를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오열 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민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감히 말할 수 없었소. 내 아비가 낭자의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낭자를 구했다 한들 그 죄가 씻기겠소? 낭자가 나를 원수로 알고 미워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소. 진실을 알게 되면 낭자가 겪을 혼란과 고통이 두려웠소. 민우의 고백은 연화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해자인 연화에게조차 죄인처럼 살아온 것이었다. 연화는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기어이 그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다. 바보, 천치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이고 나의 하늘입니다. 민우의 품에서 연화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10년간 켜켜이 쌓였던 증오와 원망의 얼음벽이 민우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의 눈가에도 맺혀있던 뜨거운 물기가 흘러내렸다. 살아주어서 고맙소. 이렇게 내 곁에 와주어서 고맙소, 연화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린 자신의 본명의 연화는 전율했다. 기생설아도 원수의 며느리도 아닌 본래의 자신 연화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한참을 서로의 품에서 위로하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고 진정한 악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박원종 그자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민우 또한 강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함께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Part 2 of 2. 민우는 비밀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책장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꺼내왔다. 박원종은 치밀한 자라 웬만한 증거로는 빠져나갈 것이요. 하지만 그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기록해두는 오만함이요. 민우는 괴짝을 열어 그 안에 든 검은 벼루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벼루였으나 민우가 벼루의 밑바닥을 특수한 조작으로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열리며 얇은 비단 문서가 드러났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박원종이 명나라 사신과 내통하여 국경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 목록과 낭자의 아버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상소문의 원본이요. 10년 전 내가 아버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훔쳐낸 것이지. 내 아버지는 박원종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고 그 증거를 박원종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래 보관해 오셨던 것이 이것이야말로 박원종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국왕의 손에 전달하느냐였다. 지금 밖은 박원종의 사병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고 조정은 이미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일은 왕실의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종묘에 행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반문했다. 하지만 행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소. 게다가 박원종이 낭자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연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박원종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방님께서 행렬의 틈을 타 상선 내관에게 이 문서를 전달하십시오. 상선 영감은 선친과 막역한 사이였으니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민우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안 돼요. 낭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소. 차라리 내가 미끼가 되겠소.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박원종이 노리는 것은 살아남은 아이인 저입니다. 제가 나서야 놈이 흥분하여 허점을 보일 것입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10년 전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저입니다. 이 정도 일로 죽지 않습니다. 연화의 단호함에 민우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승산이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비밀 통로의 지도를 펴놓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서재의 또 다른 출구는 저택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기 전 그들은 어둠을 틈타 움직여야 했다. 민우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도성 바닥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세. 매화나무 심어놓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두 사람은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고 대나무 숲은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저택 주변에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요, 달리시오. 두 사람은 숲을 가로질러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사병들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저기 있다. 잡아라. 화살이 빗발치고 추격자들이 뒤따라 붙었다. 계획대로라면 갈림길에서 헤어져야 했다. 연화는 민우의 손을 놓고 반대 방향으로 뛰며 소리쳤다. 나를 잡아라. 내가 바로 강판서가 숨겨둔 역적의 딸이다. 그녀의 외침에 사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전현이다. 전현을 잡아라. 박원종의 사병들이 연화 쪽으로 몰려갔고 민우는 그 틈을 타 반대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멀어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피눈물을 삼켰다. 기다려라 연화. 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구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치마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횃불의 물결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성 안의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으나 박원종이 풀어놓은 그물은 너무나 촘촘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눈앞에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말을 탄 박원종의 수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났다. 도간에 든 쥐꼬리로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연화는 비수를 꺼내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내 발로는 가겠으나 내 몸의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그러면 니놈들 주인인 박원종이 원하는 정보는 영영 얻지 못할 게다. 연화의 기세에 눌린 수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손짓으로 사병들을 물렸다. 좋다. 어차피 대감마님 앞에 가면 살려달라고 빌게 될 테니. 연화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다. 서방님, 부디 성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민우는 종묘로 향하는 어가 행렬이 지나갈 길목에 미리 잠입해 있었다. 상선내관이 지나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왕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우의 손에 들린 벼루 속의 문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연화의 목숨이자 가문의 명예,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타이밍을 노렸다. 연화가 자신을 위해 미끼가 되었듯 자신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행렬이 가까워오자 민우는 두건을 눌러쓰고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건 승부수가 던져질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빗줄기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며 도성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종묘로 향하는 어가 행렬은 웅장했으나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호위 무사들의 경계 또한 빗소리에 묻혀 산만해진 틈이었다.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민우는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상선내관의 가마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찰나를 노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고 젖은 옷자락이 무겁게 몸을 휘감았으나 그의 신경은 오로지 품속에 든 비단 보자기, 박원종의 목줄을 챔증좌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상선의 가마가 시야에 들어오자 민우는 짐승 같은 기세로 군중을 헤치고 뛰쳐나갔다. 상선 영감, 접니다. 민우입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힐 뻔했으나 익숙한 목소리에 상선이 가마의 휘장을 걷어 올렸다. 호위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품속의 물건을 가마 안으로 힘껏 던져 넣었다. 반드시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사직이 걸린 일입니다. 비단 보자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상선의 무릎 위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호위 무사들의 몽둥이가 민우의 등과 다리를 강타했다. 이놈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가 진창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으나 그는 흙탕물 속에 얼굴을 박은 채로 기괴하게 웃었다. 상선이 놀란 눈으로 보자기를 풀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급히 가마 문을 닫고 행렬을 재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사들이 민우를 포박하여 끌고 가려 하자 뒤늦게 달려온 박원종의 사병들이 관군을 제치고 그를 낚아챘다. 이 자는 역적의 잔당이다. 우리가 의금부로 압송하겠다.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를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연화야, 조금만 버텨다오. 내 할 일은 다 했다. 한편 박원종의 사저 지하 감옥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연화는 형틀에 묶인 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독한 년, 내 서방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불면 편안히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원종이 직접 달궈진 인두를 들고 다가오며 비열하게 웃었다. 연화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뱉어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짖어라. 내 놈이 아무리 짖어대도 내 입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너의 그 더러운 죄상이 낱낱이 적힌 장부가 지금쯤 주상 전하의 손에 들어갔을 게다. 그 말에 박원종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거짓말이라 치부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 그깟 종이 쪼가리가 전하께 닿을 것 같으냐? 내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내 서방놈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민우가 질질 끌려 들어왔다. 서방님. 연화의 비명에 민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나 연화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미안하오. 늦어서. 사병들이 민우를 연화의 옆 형틀에 묶자 박원종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이런 감동적인 재회라니. 저승길 동무가 있어 외롭지는 않겠구나. 내 너희 두 년 놈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작거리에서 참수하여 역적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박원종은 두 사람을 비웃으며 감옥을 나갔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연화에게 속삭였다. 상선 영감에게 전달했소. 전하께서 곧 움직이실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박원종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금부 마당이 아닌 대궐 앞 광장에 임시 형장을 마련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역적의 잔당을 처단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민우와 연화는 포박당한 채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수많은 구경꾼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단상 높은 곳에 앉은 박원종이 판결문을 낭독하려 했다. 죄인 강민우와 그처는 흉악한 역모를 꾸미고 그 순간 웅장한 나팔소리와 함께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활짝 열리며 주상 전환합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광장을 뒤흔들었다. 박원종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구경하던 백성들과 군졸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젊은 국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어저에 앉지 않고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상선 내관과 금군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따르고 있었고 상선의 손에는 민우가 던졌던 그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박원종, 듣거라. 국왕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다. 과인은 오늘 아침 참으로 기가 막힌 문서를 하나 보았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며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사리사욕을 채운 자가 바로 내 곁에 있었더구나. 국왕이 손짓하자 상선이 문서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박원종이 명나라와 내통한 서신과 강신영을 협박했던 증자였다. 박원종은 부들부들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역적놈들이 조작한. 국왕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짐의 눈을 속이려 드느냐. 여기 찍힌 내 놈의 수결 도장이 선명한데 감히. 궁지에 몰린 박원종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듯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오냐,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 이 계집을 길동무로 삼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금군들도 미처 반응하지 못한 찰나 묶여있던 민우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몸을 날렸다. 안 된다. 민우의 몸이 연화를 덮치며 박원종의 칼날을 대신 받아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민우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민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박원종의 팔을 물어뜯으며 그와 함께 바닥으로 뒹굴었다. 어서 저놈을 쳐라. 국왕의 다급한 명령에 금군들이 쇄도하여 박원종을 제압하고 바닥에 짓눌렀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에서 연화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우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서방님, 눈을 뜨세요. 제발. 민우의 붉은 피가 형장의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흐릿해져 가는 시야 속에서도 연화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낭자, 다치지 않았소.
박원종은 포박당한 채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강민우,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력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10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권신의 몰락은 비참하고도 초라했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의 음산한 폭우와는 달랐다. 그것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축복의 비였다. 연화는 들것에 실려가는 민우의 곁을 지키며 비를 맞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민우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굳게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궁궐의 깊숙한 내의원 전각, 향 냄새와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민우는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박원종의 칼날에는 독이 발려 있었던 탓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연화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땀을 닦아주었다. 국왕 또한 수시로 내관을 보내 상태를 살피게 했고 조선 팔도의 명이란 명의는 모두 불려왔다. 연화는 밤마다 민우의 귀에 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어나시면 우리 가장 먼저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에 가요. 가서 술 한잔 올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린 것이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민우는 자신의 손을 잡고 쪽잠이 든 연화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떼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였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 민우를 보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다 와락 그를 끌어안았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민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소. 꿈속에서도 낭자를 찾아 헤매었는데. 두 사람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마주한 생의 기쁨이자 사랑의 확인이었다. 창밖으로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비로소 만개할 준비를 마쳤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도성거리 곳곳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대궐 앞 광장의 흙바닥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다. 박원종 일파가 처단된 후 조정에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국왕은 부패한 관리들을 대거 척결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고 도성의 공기마저 한결 맑아진 듯했다. 그 소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찬 변화의 중심에서 강민우와 연화는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우의 상처는 깊었으나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내의원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섰을 때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 맺혀있던 꽃망울이 톡하고 터지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연의 인사와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대궐에서 교지를 든 내관이 민우의 저택을 찾았다. 민우와 연화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정갈한 의복을 갖춰 입은 채 엎드려 어명을 받들었다. 유세차, 고판서 김대식은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이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과인은 그 죄를 씻고 관직을 복구하며 그 딸 연화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리노라. 내관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10년, 무려 10년이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름을 숨긴 채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구천을 떠돌고 있을 부모님께 바치는 위로의 눈물이었다. 민우는 옆에서 조용히 연화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이제는 떳떳한 세상의 일원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지를 내린 후 국왕은 민우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민우는 정중히 고사했다. 전하, 소신은 권력의 무상함과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사옵니다. 이제는 그저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그리고 소박한 선비로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국왕은 민우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신 그에게 도성 외곽의 경치 좋은 곳에 하사품과 함께 별장을 내어주며 그의 충심을 기렸다. 민우의 아버지 강신영 또한 박원종의 협박에 못 이겨 동조했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며느리 연화의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내 죄가 크다.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부디 못난 아비와 시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연화는 늙고 병든 시아버지를 보며 복수심 대신 연민을 느꼈다. 아버님,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서방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으나 연화는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민우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민우와 연화는 짐을 꾸려 10년 전 비극의 현장이었던 연화의 옛 집터로 향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렸던 기둥과 석가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폐허가 된 집터에 서자 연화의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이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밥 냄새,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민우는 말없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서 있던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매화나무 씨앗이 들어 있었다. 이곳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승에서라도 꽃 구경하시며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게리질을 했고 연화는 호미로 흙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숭고한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민우가 파놓은 구덩이에 연화가 조심스럽게 어린 묘목을 심었다. 그리고 근처 개울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부어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부디 무럭무럭 자라거라. 다시는 불길에 휩싸이지 말고, 다시는 슬픔에 젖지 말고, 오로지 향기로운 꽃만 피우거라. 흙을 덮고 다독이는 민우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다.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집 마당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오. 낭자, 아니 부인, 나와 함께 그 세월을 지켜봐 주시겠소? 민우의 낭만적인 고백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폐허 위에서 싹튼 희망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번의 봄이 더 지났다. 민우와 연화가 정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은 소박하지만 정취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민우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읽었으며 연화는 텃밭을 가꾸고 술을 놓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매화 부부라 부르며 칭송했다. 남편은 대쪽 같은 선비요.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니 천생연분이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밤이면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민우가 서툰 솜씨로 퉁소를 불면 연화가 그 장단에 맞춰 시조를 읊곤 했다. 칼날 위를 걷던 지난밤 꿈만 같구나. 붉은 꽃이고 나니 푸른 잎 돋아나네. 그대와 마주 앉아 맑은 술잔 기울이니 천하의 왕우장상 부럽지 않네. 연화의 낭낭한 목소리에 민우는 퉁소를 내려놓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의 시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구려. 내 퉁소 소리가 부끄러워 더 이상 못 불겠소. 민우의 너스레에 연화는 페르르 웃으며 그의 술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서방님의 퉁소 소리에는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어 좋습니다. 서툰 기교보다는 그 투박한 진심이 제게는 더 귀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그들의 인연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수줍은 표정으로 민우에게 말을 건넸다. 서방님, 내년 봄에는 저 옛 집터의 매화나무를 보러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왜 말이오? 몸이 어디 불편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살며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몸이 무거워서 먼 길을 가기는 힘들 듯하여. 민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연화의 손이 얹힌 곳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혹시 태기가 있는 것이오?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하, 내게도 자식이 생기다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나. 점잖던 선비의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민우의 모습에 연화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당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다. 민우와 연화는 방 안에서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민우는 틈만 나면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신기해했다. 이 녀석 발차기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소. 나를 닮아 장군감이 되려나 보오. 아닙니다. 서방님을 닮아 글을 읽는 학자가 되어야지요.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눈 내리는 밤의 정적을 따스하게 채웠다. 문득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인, 만약 10년 전 그날 밤 내가 낭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하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여 몸서리가 처지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겠지요. 악연인 줄 알았던 인연이 실은 천생연분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종이에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원종과 같은 악인들은 잠시 권세를 누릴지 모르나 결국 그 끝은 파멸이었소. 반면 우리는 고난을 겪었으나 서로를 믿고 의를 지켰기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소. 이 아이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이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연화는 민우가 쓴 글귀를 어루만지며 깊이 공감했다.
그녀가 품었던 복수의 비수는 이제 녹슬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생명을 잉태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해산달이 되어 건강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찼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다. 민우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연화야. 10년 전 불타는 집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던 소녀와 그녀를 구하려던 소녀는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생명의 신비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던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 구석 그들이 심어놓았던 작은 매화나무 묘목에서 어느새 굵은 가지가 뻗어나와 하얀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있었다. 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고고한 자태. 민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설매라 하고 싶소. 눈 속의 매화처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맑은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복수라는 차가운 칼날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마무리되었다. 강민우와 연아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칭송받았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과응보의 엄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위대함을 되새겼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추울수록 봄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인생의 굴곡진 고개마다 시련은 기다리고 있으나 올곧은 마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붓을 놓는다. 민우는 비밀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책장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꺼내왔다. 박원종은 치밀한 자라 웬만한 증거로는 빠져나갈 것이오. 하지만 그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악행을 기록해두는 오만함이요. 민우는 괴짝을 열어 그 안에 든 검은 벼루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벼루였으나 민우가 벼루의 밑바닥을 특수한 조작으로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열리며 얇은 비단 문서가 드러났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박원종이 명나라 사신과 내통하여 국경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 목록과 낭자의 아버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상소문의 원본이오. 10년 전 내가 아버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훔쳐낸 것이지. 내 아버지는 박원종의 협박에 못 이겨 그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고 그 증거를 박원종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래 보관해 오셨던 것이오. 이것이야말로 박원종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국왕의 손에 전달하느냐였다. 지금 밖은 박원종의 사병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고 조정은 이미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일은 왕실의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종묘에 행차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반문했다. 하지만 행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소. 게다가 박원종이 낭자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연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박원종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방님께서 행렬의 틈을 타 상선 내관에게 이 문서를 전달하십시오. 상선 영감은 선친과 막역한 사이였으니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민우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안 돼요. 낭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소. 차라리 내가 미끼가 되겠소.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박원종이 노리는 것은 살아남은 아이인 저입니다. 제가 나서야 놈이 흥분하여 허점을 보일 것입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10년 전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저입니다. 이 정도 일로 죽지 않습니다.
연화의 단호함에 민우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승산이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비밀 통로의 지도를 펴놓고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서재의 또 다른 출구는 저택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기 전 그들은 어둠을 틈타 움직여야 했다. 민우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도성 바닥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세. 매화나무 심어놓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두 사람은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고 대나무 숲은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저택 주변에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요. 달리시오. 두 사람은 숲을 가로질러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사병들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저기 있다. 잡아라. 화살이 빗발치고 추격자들이 뒤따라 붙었다. 계획대로라면 갈림길에서 헤어져야 했다. 연화는 민우의 손을 놓고 반대 방향으로 뛰며 소리쳤다. 나를 잡아라. 내가 바로 강판서가 숨겨둔 역적의 딸이다. 그녀의 외침에 사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전현이다. 전현을 잡아라. 박원종의 사병들이 연화 쪽으로 몰려갔고 민우는 그 틈을 타 반대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멀어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피눈물을 삼켰다. 기다려라 연화야. 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구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치마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신발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횃불의 물결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성 안의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으나 박원종이 풀어놓은 그물은 너무나 촘촘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눈앞에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말을 탄 박원종의 수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났다. 독 안에 든 쥐꼬리로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연화는 비수를 꺼내 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내 발로는 가겠으나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그러면 니놈들 주인인 박원종이 원하는 정보는 영영 얻지 못할 게다. 연화의 기세에 눌린 수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손짓으로 사병들을 물렸다. 좋다. 어차피 대감마님 앞에 가면 살려달라고 빌게 될 테니. 연화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다. 서방님, 부디 성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민우는 종묘로 향하는 어가 행렬이 지나갈 길목에 미리 잠입해 있었다. 상선 내관이 지나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왕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우의 손에 들린 벼루 속의 문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연화의 목숨이자 가문의 명예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타이밍을 노렸다. 연화가 자신을 위해 미끼가 되었듯 자신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행렬이 가까워오자 민우는 두건을 눌러쓰고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건 승부수가 던져질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빗줄기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며 도성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종묘로 향하는 어가 행렬은 웅장했으나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호위 무사들의 경계 또한 빗소리에 묻혀 산만해진 틈이었다.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민우는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상선 내관의 가마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찰나를 노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고 젖은 옷자락이 무겁게 몸을 휘감았으나 그의 신경은 오로지 품속에 든 비단 보자기, 박원종의 목줄을 쟁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상선의 가마가 시야에 들어오자 민우는 짐승 같은 기세로 군중을 헤치고 뛰쳐나갔다. 상선 영감, 접니다. 민우입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힐 뻔했으나 익숙한 목소리에 상선이 가마에 휘장을 걷어 올렸다. 호위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품속의 물건을 가마 안으로 힘껏 던져 넣었다. 반드시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사직이 걸린 일입니다. 비단 보자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상선의 무릎 위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호위 무사들의 몽둥이가 민우의 등과 다리를 강타했다. 이놈,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가 진창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으나 그는 흙탕물 속에 얼굴을 박은 채로 기괴하게 웃었다. 상선이 놀란 눈으로 보자기를 풀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급히 가마 문을 닫고 행렬을 재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사들이 민우를 포박하여 끌고 가려 하자 뒤늦게 달려온 박원종의 사병들이 관군을 제치고 그를 낚아챘다. 이 자는 역적의 잔당이다. 우리가 의금부로 압송하겠다.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를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연화야, 조금만 버텨다오. 내 할 일은 다 했다. 한편 박원종의 사저 지하 감옥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연화는 형틀에 묶인 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독한 년, 내 서방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불면 편안히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원종이 직접 달궈진 인두를 들고 다가오며 비열하게 웃었다. 연화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뱉어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짖어라. 내 놈이 아무리 짖어대도 내 입은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너의 그 더러운 죄상이 낱낱이 적힌 장부가 지금쯤 주상 전하의 손에 들어갔을 게다. 그 말에 박원종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거짓말이라 치부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 그깟 종이 쪼가리가 전하께 닿을 것 같으냐. 내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내 서방놈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민우가 질질 끌려 들어왔다. 서방님, 연화의 비명에 민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나 연화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미안하오. 늦어서. 사병들이 민우를 연화의 옆 형틀에 묶자 박원종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이런 감동적인 재회라니 저승길 동무가 있어 외롭지는 않겠구나. 내 너희 두 년 놈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잣거리에서 참수하여 역적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박원종은 두 사람을 비웃으며 감옥을 나갔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연화에게 속삭였다. 상선 영감에게 전달했소. 전하께서 곧 움직이실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박원종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금부 마당이 아닌 대궐 앞 광장에 임시 형장을 마련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역적의 잔당을 처단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민우와 연화는 포박당한 채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수많은 구경꾼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단상 높은 곳에 앉은 박원종이 판결문을 낭독하려 했다. 죄인 강민우와 그처는 흉악한 역모를 꾸미고 그 순간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활짝 열리며 주상전하 납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광장을 뒤흔들었다. 박원종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구경하던 백성들과 군졸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젊은 국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어좌에 앉지 않고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상선 내관과 금군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따르고 있었고 상선의 손에는 민우가 던졌던 그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박원종, 듣거라. 국왕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다. 과인은 오늘 아침 참으로 기가 막힌 문서를 하나 보았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며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사리사욕을 채운 자가 바로 내 곁에 있었더구나. 국왕이 손짓하자 상선이 문서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박원종이 명나라와 내통한 서신과 강신영을 협박했던 증좌였다. 박원종은 부들부들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역적 놈들이 조작한. 국왕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짐의 눈을 속이려 드느냐. 여기 찍힌 내 놈의 수결 도장이 선명한데 감히 궁지에 몰린 박원종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듯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오냐,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 이 계집을 길동무로 삼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금군들도 미처 반응하지 못한 찰나 묶여있던 민우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몸을 날렸다. 안 된다. 민우의 몸이 연화를 덮치며 박원종의 칼날을 대신 받아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민우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민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박원종의 팔을 물어뜯으며 그와 함께 바닥으로 뒹굴었다. 어서 저놈을 쳐라. 국왕의 다급한 명령에 금군들이 쇄도하여 박원종을 제압하고 바닥에 짓눌렀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에서 연화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우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서방님, 눈을 뜨세요. 제발. 민우의 붉은 피가 형장의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도 연화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낭자, 다치지 않았소. 박원종은 포박당한 채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강민우,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력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10년간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권신의 몰락은 비참하고도 초라했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의 음산한 폭우와는 달랐다. 그것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축복의 비였다. 연화는 들것에 실려가는 민우의 곁을 지키며 비를 맞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민우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굳게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궁궐의 깊숙한 내의원 전각, 향냄새와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민우는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박원종의 칼날에는 독이 발려 있었던 탓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연화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땀을 닦아주었다.
국왕 또한 수시로 내관을 보내 상태를 살피게 했고 조선 팔도의 명이란 명의는 모두 불려왔다. 연화는 밤마다 민우의 귀에 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어나시면 우리 가장 먼저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에 가요. 가서 술 한 잔 올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린 것이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민우는 자신의 손을 잡고 쪽잠이 든 연화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떼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였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 민우를 보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다 와라크를 끌어안았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민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소. 꿈속에서도 낭자를 찾아 헤매었는데 두 사람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마주한 생의 기쁨이자 사랑의 확인이었다. 창밖으로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비로소 만개할 준비를 마쳤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도성거리 곳곳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대궐 앞 광장의 흙바닥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다. 박원종 일파가 처단된 후 조정에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국왕은 부패한 관리들을 대거 척결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고 도성의 공기마저 한결 맑아진 듯했다. 그 소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찬 변화의 중심에서 강민우와 연화는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우의 상처는 깊었으나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내의원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섰을 때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 맺혀있던 꽃망울이 톡하고 터지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연의 인사와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대궐에서 교지를 든 내관이 민우의 저택을 찾았다. 민우와 연화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정갈한 의복을 갖춰 입은 채 엎드려 어명을 받들었다. 유세차, 고 판서 김대식은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이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과인은 그 죄를 씻고 관직을 복구하며 그 딸 연화에게 정경 부인의 자귀를 내리노라. 내관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10년, 무려 10년이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름을 숨긴 채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구천을 떠돌고 있을 부모님께 바치는 위로의 눈물이었다. 민우는 옆에서 조용히 연화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이제는 떳떳한 세상의 일원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지를 내린 후
국왕은 민우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민우는 정중히 고사했다. 전하, 소신은 권력의 무상함과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사옵니다. 이제는 그저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그리고 소박한 선비로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국왕은 민우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신 그에게 도성 외곽의 경치 좋은 곳에 하사품과 함께 별장을 내어주며 그의 충심을 기렸다. 민우의 아버지 강신영 또한 박원종의 협박에 못 이겨 동조했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며느리 연화의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내 죄가 크다.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부디 못난 아비와 시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연화는 늙고 병든 시아버지를 보며 복수심 대신 연민을 느꼈다. 아버님,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서방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으나 연화는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민우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민우와 연화는 짐을 꾸려 10년 전 비극의 현장이었던 연화의 옛집터로 향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렸던 기둥과 석가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폐허가 된 집터에 서자 연화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이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밥 냄새,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민우는 말없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서 있던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매화나무 씨앗이 들어 있었다. 이곳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승에서라도 꽃 구경하시며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크리지를 했고 연화는 호미로 흙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숭고한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민우가 파놓은 구덩이에 연화가 조심스럽게 어린 묘목을 심었다. 그리고 근처 개울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부어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부디 무럭무럭 자라거라. 다시는 불길에 휩싸이지 말고 다시는 슬픔에 젖지 말고 오로지 향기로운 꽃만 피우거라. 흙을 덮고 다독이는 민우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다.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집 마당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요. 낭자, 아니 부인, 나와 함께 그 세월을 지켜봐 주시겠소? 민우의 낭만적인 고백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폐허 위에서 싹튼 희망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번의 봄이 더 지났다. 민우와 연화가 정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은 소박하지만 정취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민우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읽었으며 연화는 텃밭을 가꾸고 술을 놓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매화 부부라 부르며 칭송했다. 남편은 대쪽 같은 선비요,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니 천생연분이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밤이면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민우가 서툰 솜씨로 퉁소를 불면 연화가 그 장단에 맞춰 시조를 읊곤 했다. 칼날 위를 걷던 지난밤 꿈만 같구나. 붉은 꽃 지고 나니 푸른 잎 돋아나네. 그대와 마주 앉아 맑은 술잔 기울이니 천하의 왕우장상 부럽지 않네. 연화의 낭낭한 목소리에 민우는 퉁소를 내려놓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의 시 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구려.
내 퉁소 소리가 부끄러워 더 이상 못 불겠소. 민우의 너스레에 연하는 빼르르 웃으며 그의 술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서방님의 퉁소 소리에는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어 좋습니다. 서툰 기교보다는 그 투박한 진심이 제게는 더 귀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그들의 인연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수줍은 표정으로 민우에게 말을 건넸다. 서방님, 내년 봄에는 저 옛집 터에 매화나무를 보러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왜 말이오? 몸이 어디 불편하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살며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몸이 무거워서 먼 길을 가기는 힘들 듯하여 민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연화의 손이 얹힌 곳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혹시 태기가 있는 것이오?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하하, 내게도 자식이 생기다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나. 점잖던 선비의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민우의 모습에 연하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당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다. 민우와 연하는 방 안에서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연하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고 민우는 틈만 나면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신기해했다. 이 녀석 발차기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소. 나를 닮아 장군감이 되려나 보오. 아닙니다. 서방님을 닮아 글을 읽는 학자가 되어야지요.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눈 내리는 밤의 정적을 따스하게 채웠다. 문득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인, 만약 10년 전 그날 밤 내가 낭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하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여 몸서리가 처지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겠지요. 악연인 줄 알았던 인연이 실은 천생연분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종이에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원종과 같은 악인들은 잠시 권세를 누릴지 모르나 결국 그 끝은 파멸이었소. 반면 우리는 고난을 겪었으나 서로를 믿고 의를 지켰기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소. 이 아이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이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연하는 민우가 쓴 글귀를 어루만지며 깊이 공감했다. 그녀가 품었던 복수의 비수는 이제 녹슬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생명을 잉태한 사랑만이 남아